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이스트의 정재승입니다. 네. 이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의 여러분을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고 또 기쁩니다. 아까 제가 3번째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5번 중에 4번째 나왔고요. 제가 이 무대를 굉장히 즐기는 이유는 과학 이야기를 콘서트처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꿈꿔왔던 무대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요. 또 1월에 인생의 화두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해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질문을 던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스스로 찾을까 하는 기회를 저한테 주기 때문에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에 나오는 것을 굉장히 즐겨 하고 있고요. 또 매번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지난 일주일 열흘 가까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논쟁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려던 건 아니었는데, 네. 유시민 선생님을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제가 이번에 경험하게 됐고요. 제가 막 해외 출장을 막 몇 주를 다니다가 이제 거의 막 30시간 넘게 잠을 못 자고 토론을 딱 하고 다음날 쓰러져서 이제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열 몇 시간을 자고 일어났는데 저희 딸이 저를 보더니 아빠 괜찮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희 딸이 아빠 괜찮아? 유시민 선생님한테 발렸잖아. 아유 귀여운 우리 딸들 객관적이기도 하지. 네. 보통 토론을 하고 나면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는 뭐 재밌었어요, 뭐 잘 봤어요, 뭐 잘했어요, 뭐 할 얘기 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할 법도 한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 그 후로 제가 또 돌아다니면 인사할 때마다 교수님 힘내세요. 이건 또 무엇인가. 그리고 굉장히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그 토론을 마치고 지난 일주일 동안 저한테 강연 요청이 1000건 가까이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네, 그 전에도 원래 많이 받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받은 적은 처음인데 질문, 강연 주제가 다 똑같습니다. 네. 정재승 교수의 JTBC 토론에서 못다한 블록체인 이야기. 그래서 아니 토론을 내가 어떻게 했길래 사람들이 저 사람이 틀림없이 못다한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토론을 잘하고 또 심지어 누군가를 이겼다면 아주 만족감이 들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 자기 확신 같은 게 들었겠죠. 근데 토론을 잘 못하고 나니 인생의 화두를 얻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제목으로 건 혁명은 어떻게 오는가입니다. 원래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에 제가 한가로울 때, 작년 말 정도일 때 처음 드렸던 질문은 인간은 왜 공감이 어려운가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지난 일주일 동안 인간은 왜 공감이 어려운가 같은 한가로운 주제로 제가 이 무대에 설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혁명가의 마음으로 혁명은 어떻게 오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토론을 하면서 사실은 약간 유체 이탈이 됐거든요. 네. 아니 지금 현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한 과열될 열기와 광풍은 현재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그 기술이 갖고 있는 한계도 굉장히 명확한 반면에 제가 하고 있는 하지만 이 기술이 앞으로 미래에 엄청난 일들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사람들에게 먼 미래 또 이상적인 이야기에 아직 오지 않아서 확신이 들지 않는 이야기로 들릴 텐데 이 논쟁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의 땅을 딛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를 직시하고 있는 사람에게 먼 미래의 혁명은 어떻게 이야기되어야 하는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혁명의 기운을 그 여명을 알아챌 수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는 함께 동참할까.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라는 제 취미가 자기 반성이어가지고 계속 이제 자기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혁명은 어떻게 오는가라는 질문으로 오늘 마스터 클래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걸 하면서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양자역학 혁명이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1900년대 초반에 아주 미시 세계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상, 다른 물리학의 법칙이 발견된다는 것을 물리학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물질도 퀀타이즈드 되어 있고 양자화가 되어 있어서 덩어리 지어 있고 연속되지 않고 심지어 빛도 마찬가지고 에너지도 마찬가지라는, 그래서 이런 과감한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입자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지날 수도 있고 지날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또 어느 슬릿을 지났는지는 나중에 확인할 수 있다는, 그냥 일상의 경험, 우리 고전적인 물리학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이 현상을 당시의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보시면은 1927년 솔베이그 컨퍼런스의 한 장면인데요. 앞에 그 당시에 권위 있는 나이 든 물리학자들이 앉아 있고 뒤에 맨 뒷줄에 젊은 물리학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앞에 있는 물리학자들이 당시의 고전적인 물리학의 틀을 잡았고요. 뒤에 있는 젊은 물리학자들이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세상에 쏟아내던 시기였습니다. 하이젠베르크라든가 파울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뒤에 아주 젊은 학자들로 서 있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은 이제 이 장면이 물리학사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아인슈타인도 양자역학을 받아들이려고 많이 애썼습니다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양자역학은 우리가 고려할 만한 충분히 흥미로운 가설이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만약 올드맨, 신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는 아마 주사위 놀이를 하는 방식으로 이 우주를 운행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양자역학이 맞다면 그것은 물리학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과격한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닐스 보어라는 사람은 하나의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세상에 퍼지고 결국 그것이 주도하게 되는 것은 나이든 세대들을 설득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 사라지고 젊은 세대가 세상에 주요 세대로 등장하면서 바뀌는 것뿐인 거지, 참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후 해석이죠. 그러니까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옛날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앞으로 20, 30년 후 미래에 대한 결과를 모른 채 이것이 혁명인지 이것이 거품인지 버블 상태인 건지 과열될 열기인 건지 아니면 정말 의미 있는 열기인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을 지금 관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들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1780년대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증기기관을 만들면서 이제 새로운 동력이라는 게 생겼죠. 그러면서 간의 수공업으로 천을 짜고 섬유를 만들던 수많은 여성들이 몰락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그립스라는 사람이 방적 기계를 만드는데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어요.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하고 맨날 데이트를 신청하면 안 돼, 나 엄마가 이거 천 여기까지 짜라고 해서 나갈 수가 없어,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한 번 물레를 돌릴 때마다 7번 직조가 되는 장치를 자기 여자친구에게 만들어줍니다. 그 누나에게. 그래서 시간이 7분의 1로 줄어들게 만들어주는 거죠. 과학자의 연애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고 나니 이제 시간이 생겼고 연애를 할 수 있게 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만들어줘, 나도 만들어줘 하면서 그가 평생 2만 개의 방적기계, 이 물레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그 증기기관이라는 동력을 달았으니 그게 얼마나 빨리 많은 천들을 짰겠어요. 그래서 맨체스터를 중심으로 섬유 공장이라는 게 생기고 이른바 산업혁명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전기라는 새로운 또 동력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자동차가 컨베이어 벨트 위에 지나가고 사람들은 앉아서 자기 할 일만 하면 마지막에 결과물인 자동차가 근사하게 완성되는, 이러면서 제조업과 유통업의 혁명이 산업 분야에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산업에서 좀 더 많이 생산하게 됐어 수준이 아니라 그 사회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누군가가 뭔가 근사한 걸 발명해서 세상에 내놓으면 그 혜택을 고스란히 그가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이 1800년대를 거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결국은 돈은 좋은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결국은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기계를 도입하고 사람을 고용한 자본가들이, 기업가들이 돈을 가져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혹은 발명가, 인벤터,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세상에 내놓고 무언가 만들어내는 사람과 그것을로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이 분리가 되는 세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셨을 모던 타임즈의 찰리 채플린 같은 신세가 되죠. 거대한 기계장치 위에서 내 역할들만 수행하면 되는. 여기서 한 장면들 떠오르실 겁니다. 좋아하는 여성이 있는데 그 블라우스 사이에 슬쩍슬쩍 그녀의 젖꼭지가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은 뭐든지 동그란 것만 보면은 벤치로 돌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흠모하는 여성의 가슴을 보고도 렌치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죠. 다시 말하면 성욕이라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마저도 거세된 당시 근대 사회의 노동자들의 모습을 이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가 아주 슬프게, 너무 웃기면서도 슬프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런 거대한 기계 안에 부속품이 되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그런 부속품이 되기를 원하죠. 좀 더 큰 기계에 좀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부속품이 되기를 원하는 일들을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막스는 이것을 소외 현상이라고 불렀죠. 자기가 만든 것에 의해서 자기가 오히려 지배를 받는 이제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이것은 대학에도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대학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고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 우주는 어떻게 운행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왕은 어떻게 섬기고 부모는 어떻게 모시고 친구와 동료와는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주로 다루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대학은 공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노동자를 키우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수학과학이 대폭 늘어나고 공학교육이 확대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지적인 능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곳으로 바뀌었고요. 우리나라는 그 절정에 있는 나라입니다. 대학의 졸업생들이 얼마나 취업을 했느냐, 그 취업률로 그 대학을 평가하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학의 존재의 가치는 그 사람이 결국은 세상에 나와서 취직을 하느냐 못하느냐로 판단되는, 그래서 대학의 모든 교육 커리큘럼들이 취업에 맞추어서 바뀌게 되는 큰 변화들이 생기게 된 거죠. 이런 거대한 흐름에 저항하는 여러 세력들이 있습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의 흐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반자본주의적인 생각들을 꽃피우려고 애썼던 곳이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히피 문화가, 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히피 문화가 번성하게 됩니다. 히피하면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죠. 이렇게 느슨한 헐렁한 옷을 입고 마리화나나 LSD 같은 마약을 하고 청바지를 입거나 아니면 락 페스티벌을 하거나 아니면 반전 시위 운동을 하는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떠오를 겁니다. 이 히피의 정신의 핵심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어서 사람 위에 사람 있고 그 위에 또 사람 있고 심지어 그 위에 돈과 권력이 있고 정부가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 사회를 꿈꾸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발적으로 그들을 돕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우주와의 일체감, 이 우주와 하나가 되려는 거대한 이상을 꿈꾸면서 사는 것이 삶의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우주와 일체감을 논하면서 마리화나나 LSD 같은 마약이나 하고, 아니 지금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해야 되는데 애국심으로 불타있는 군인들을 비난하면서 전쟁을 반대하는 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불온한 세력으로 보였겠죠. 그래서 히피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그 히피에 대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군가는 히피의 정신이 너무 훌륭한데 우리가 LSD 같은 마약이 아니라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그거를 구현할 수 있다고 믿은 일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혁명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뭘 꿈꿨냐 하면 모두가 수평적이고, 국가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통해서 전쟁이라는 폭력에 참여시키지 않고, 우리 모두는 지구인이라는 하나이고, 존 레논이 말한 이매진에 나오는 대사 가사들처럼 우리가 굉장히 평화롭고 하나이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이해하는 그런 존재를 테크놀로지가 도와줄 수 있다고 믿었던 테크 이상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보시는 스튜어트 브랜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UC 버클리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지금은 환경운동가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던 사람인데요. 그가 Whole Earth Catalog라는 잡지를 냅니다. 이 잡지 안에는 진짜 카탈로그입니다. 상품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고, 그것이 사람들을 독립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자기 혼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혹은 수평적인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아이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는 SF적인, 사이파이적인 상상력도 들어있어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제품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벽돌 크기의 핸드폰인데요. 이걸로 대화를 하면 미국 사람이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중국 사람한테는 중국말로 들리는, 앞으로는 이런 테크놀로지가 가능할 거다. 그러면 언어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소통의 장벽이 되지 않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상상한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규제와 법이 사람들 사는데 필요할까? 몇십 개의 법만으로 가장 중요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인권을 보장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는, 존중하는 이런 법만 있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꿈꾸는 제품들이 여기 많이 소개됩니다. 근데 이 잡지에 열광했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1960년대를 1970년대, 60년대를 10대로 보낸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테크놀로지에 광분했고, 야 진짜 히피 정신을 테크놀로지를 통해 구현하면 너무 멋있겠다. 이런 게 가능할까 하면서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꿈꾼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세대의 세례를 받아서 나온 것들이 요즘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공동체입니다. 꼬뮌입니다. 그 안에 많은 규칙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각자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의 경험을 거기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상한 짓을 하면 그런 사람 차단할 수 있고요. 강제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몇 안 되는 느슨한 룰만으로 이 거대한 전 세계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언어가 점점 장벽이 되어가지 않고 있고요. 거기서 수많은 정보들을 얻으면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해하고, 수많은 광고들이 제품을 소개하고 거기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 세계가 지금 현재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세계와는 다른 거대한 공동체가 만들어졌죠.
내가 영어로 얘기하면 상대방이 중국말로 알아듣는 제품이 얼마 전 구글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구글 픽셀 버즈라는 거죠.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40개 언어로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홀 어스 캐탈로그에 나오는 제품들이 점점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가장 잘 부합하는 그 정신을 담아내고 있는 사이트가 위키피디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써보셨을 위키피디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굉장히 이상한 사이트입니다. 모두가 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라는 너무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단어들을 선정해서 정갈하게 정리해 놓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돈 주고 구입하고 그걸 가지고 있는 걸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한 레퍼런스가 되었던 시절에 지미 웨일즈라는 사람이 되게 희한한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컴퓨터상에 그냥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둔다. 비어있는 웹사이트를.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적어 넣을 것이다. 더 많이 그 주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보다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고쳐줄 것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이트는 점점 많은 정보를 담게 되고 이 사이트는 무료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정보를 공짜로 공유하는 시대가 될 거고 사람들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보다 이 사이트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더 신뢰할 것이다. 그 어떠한 가정도 다 비현실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왜 그런 짓을 해?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일반인들이 써놓은 걸 어떻게 전문가들이 쓴 것보다 더 신뢰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기존의 시각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사이트인데 아시다시피 위키피디아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사이트가 됐고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보다 140배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가 언제 나왔느냐?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게 아니라 2003년도 불과 15년 전 얘기입니다.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막 휘날리기 시작하기 바로 전. 그러니까 지금의 상식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인터넷 안에서는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이트의 핵심 정신은 히피 정신입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공유하고 모든 것을 개방하게 되면 그것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비즈니스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들이 비즈니스 영역으로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수평, 공유, 개방, 놀이, 의식의 확장, 커머라더리, 동지애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이상한 말들을 쏟아내죠. 난 우주를 깜짝 놀래킬 일을 해보고 싶다. Dent in the Universe라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주를 깜짝 놀래키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취지로 비즈니스를 하고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005년 스탠포드 졸업식에서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이 말은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1968년 창간된 Whole Earth Catalog라는 잡지가 1974년도에 폐간이 되는데 그 폐간이 된 폐간호의 맨 뒷페이지 표지에 있는 경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티브 잡스가 젊은 시절에 내가 들었던 이 말을 나이가 들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된 거죠. 2005년 스탠포드 졸업식에서요. 또 하나의 사람들의 혁명, 인터넷을 만든 사람들, 이 IT 분야의 혁명은 데스크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노트북의 반대말 정도로 생각되는 이 데스크탑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책상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는다는 것은 그것이 그 개인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생산 도구의 개인화를 말합니다. 이렇게 큰 컴퓨터의 등장은 놀라운데
그 컴퓨터라는 건 아주 놀라운 개념인데, 왜냐하면 존 폰 노이만과 알렌 튜링이 컴퓨터라는 걸 세상에 내놓기 전까지 인간이 만든 모든 제품들은 기능이 주어진 아주 구체적인 기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하고 물어보면 우리가 이거는 이런 걸 하는 제품이야, 기계야, 장치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말할 수 없는 최초의 유니버셜 머신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 우리가 시킨 일을 그냥 다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수학적으로 완결된 구조를 가져야 되고요, 그것을 알고리즘이라고 불렀고, 그 수학적으로 완결된 구도가 문자와 숫자로 표현 가능해야 됩니다. 그것을 프로그램이라고 알렌 튜링과 존 폰 노이만이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잘 갖춘 프로그래머블한 태스크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큰 중요한 만능의 도구를 개인들 한 명 한 명에게 준다면 그들이 설령 자본가가 아니어도, 그래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거기다가 기계를 도입하고 사람을 고용할 능력이 없더라도 자신이 상상한 좋은 아이디어로 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개인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홈브루 컴퓨터 클럽이라는 일단의 혁명가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이들은 각자 컴퓨터에 내노라 하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었던 캘리포니아의 젊은이들인데요, 그들의 꿈은 사람들의 책상 위에 컴퓨터를 하나씩 두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물었어요. 컴퓨터가 책상 위에 올라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책상 위에 올라오면 계산을 되게 빨리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계산을 빨리 할 일이 뭐가 있나요? 계산기가 있지 않나요? 그 컴퓨터가 나온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요. 1960년대, 70년대 사람들의 상상력은 2018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컴퓨터를 상상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홈브루 컴퓨터 클럽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재밌잖아요. 이거 너무, 이런 컴퓨터가 생기면 이거 가지고 많은 걸 해볼 수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같은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얘가 어느 수준까지 발전할 건지 감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장난감 같은 컴퓨터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애플이 만든 애플 1, 애플 2라는 데스크탑 컴퓨터고요. IBM 5150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1977년, 78년, 79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너무나 조악하고, 이때 컴퓨터를 배운 기억이 있으신 분 아마 알 거예요. 이걸로 기껏 하는 일이 달력 프린트하고 이런 거였어요. 달력 그냥 사면 되지, 바보같이 왜 이걸 프린트를 해? 달력 프린트할 일이 뭐가 있다고요? 베이직 같은 걸로 그런 거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이 컴퓨터가 앞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했으나 이게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시기를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애플을 만들었던 워즈니악은 자기 인생에서 이 홈브루 컴퓨터 클럽에서 혁명을 꿈꾸고, 뭔가 IT 테크놀로지가 전 세상을 바꿀 거라는 그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던 그 시기가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굳이 자본을 들여서 땅을 구입하고 거기다가 샵을 열고 그리고 사람을 고용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만들어서 누구나 물건을 팔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주 적은 자본으로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그런 세상들이 만들어졌고요.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더 많은 쇼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인물이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대학생이, 학교를 아직 채 졸업하지 않은 대학생이 만든 사이트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100여 개가 넘는 공장을 전 세계에 짓고 300여 개 가까운 아이템을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고용해서 판매한, 그렇게 해서 얻은 수익만큼이나 큰 수익을 이 사이트 하나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페이스북은 이제 거대한 기업이 되었고 이런 거대한 기업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누구나 이런 큰 기업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세상은 자본가와 엔지니어가 구별되지 않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IT 기업들의 리더들을 보면 대부분 엔지니어들인 거죠. 그리고 아주 작은 아이디어로 출발해서 그 아이디어를 구현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또 그런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포춘지 500대 기업을 보면 그 중에 10%만이 옛날부터 그 일을 계속 해오던 사람들이고요. 나머지 기업들의 다수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일을 하거나 아니면 신흥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구글도 1998년에 만들어졌잖아요. 불과 20년밖에 안 된 회사가 전 세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차고에서 누군가의 방을 빌려서 살고, 그렇게 가난했던 젊은이들이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대단히 큰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려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수평적인 기회들을 공유하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 그 예전 히피들이 꿈꿨던 세상인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현실들이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의 리스트들이 들쭉날쭉하죠. 우리나라만 봐도 지난 50년간 우리나라는 기업의 유동성이라는 것이 거의 없는, 새로 만들어진 회사가 1조 이상의 규모를 갖는 게 손에 꼽는, 그래서 부모에게 물려받고 그러지 않으면은 큰 기업을 만들 수 없는 그런 기회가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테크 엔지니어들은 이제 그러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요. 페이지가 왜일까요? 안 넘어가네요. 근데 문제는 이 테크 혁명가들이 아직은 이제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리시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예제들은 다 온라인상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온라인상에서는 쇼핑몰을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 수 있고,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아마존 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일인 겁니다. 근데 세상은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세상의 변화가 있으려면 제조업과 유통,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아톰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실제 세계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1995년도에 니콜라스 네그로폰테라는 MIT 미디어 랩 초대 소장이 세상은 통째로 다 디지털화가 될 거라고 주장했으나 그의 주장은 틀렸어요. 왜냐? 아톰 인더스트리의 규모가 여전히 비트 인더스트리 규모보다 훨씬 더 크고요. 이 거대한 실물 경제가 규모가 온라인상의 산업 규모의 5배가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여전히 이 온라인 안에서만 세상이 동등하고 수평적이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내가 뭘 만들고 싶은데 이 제조업 분야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두 개의 커다란 흐름이 있습니다. 그 혁명을 현실화하고 싶어하는 그 첫 번째 혁명은 실리콘밸리와 미국 동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닐 거션펠트가 말한 비트와 아톰이 서로 혼재되어 있는 세상, 이거를 이제 그가 꿈꿨습니다. 그가 생각한 건 뭐냐면 비트가 통째로 아톰을 다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비트 인더스트리와 아톰 인더스트리가 동등하게 경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트를 잘 활용하면 아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IT 기술을 잘 활용하면 제조업과 유통업에서도 혁명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개인에게 데스크탑 공장을 이제는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조업과 유통업의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라는 데스크탑이 개인에게 필요했듯이 개인이 공장을 가지면 제조업과 유통업에서도 기업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팩토리, 데스크탑 팩토리라는 걸 만들려고 애쓰게 된 겁니다. 그들이 생각한 세상은 이런 거예요. 내가 제조업에서 뭔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나는 설계를 배운 적이 없고 좋은 아이디어만 있어요. 그러면 대충 그리거나 모형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요. 리얼리티 캡처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그 사진을 가지고 프로그램, 오토데스크 같은 프로그램들이 그것을 설계도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전자회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회로 같은 거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전자공학과에 가본 적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모르겠지만 그냥 파워가 있고 얘가 이런 기능들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것을 쉽게 조립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오픈소스 하드웨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아르두이노라든가 라스베리 파이 같은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면 전자회로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전자회로가 들어간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깎는, 뭔가를 깎아야 된다? 그러면 아주 책상 위에 올라갈 만한 CNC 밀링이라는 것도 만들어졌고요.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붙여야 된다, 그러면 3D 프린터라는 게 만들어져서 3D 프린터가 내가 상상한 것들을 설계도로 담아서 얘가 프린팅이 가능한 그런 상황들로 바뀌어갔죠. 내가 그런 건 잘할 수 있는데 난 영업하는 사람 데려올 수도 없고 형편도 안 되고 제품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영업력 없어도 그렇게 개인들이 만든 제품들을 올려놓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알아서 팔아줍니다.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 다 있는데 아이디어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행사들이 있어요. 잡지가 나왔고요. 전 세계에 7만 개의 페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가면은 좋은 아이디어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이디어가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돈 대줄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킥스타터라는 데 올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는 되겠네 싶으면은 그 사람한테 크라우드 펀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제품을 만든 다음에 돈을 대준 사람들한테 그 제품을 보내주는 걸로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어 하는 제품을 누군가 만든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미리 선불을 해서 투자를 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아이디어만 좋으면요, 성공 확률, 돈을 투자받을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돈이 없어서 내가 사업을 못해 라는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내가 법인을 설립하고 회계 같은 거 안에 기업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경영학과를 가본 적이 없어서 하면은 Y 컴비네이터 같은 곳에서 합숙시키면서 그거를 다 공짜로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그 사람이 제조업에서 세상을 바꿀 만한, 기업과 경쟁할 만한 누군가가 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리콘밸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스타트업 열풍인 거고요. 우리나라도 그 열풍을 받아서 지금 젊은이들이 세상을 바꿀 만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어떤 것이든 시도할 수 있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큰 흐름은 여러분들이 작년 올해 귀가 따갑도록 들어보셨을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게 뭔지는 잘 모르시죠. 하지만 얘는 아주 명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창조 경제하고는 다릅니다. 누구나 딱 들으면 이게 이런 거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뭐냐 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아톰의 세계를 전부 다 사물의 인터넷,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런 것들로 다 모니터링을 해요. 그러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다 비트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읽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얼마나 집중해서 듣고 있는지를 여러분 의자에 있는
사물 인터넷이 모니터링해서 저한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쪽에 계신 분들은 주로 자고 있구나, 이쪽에 계신 분들이 반응이 좋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예. 사물의 인터넷으로 그렇게 얻어낸 데이터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일 거고 엄청나게 많은 양일 거고 늘어나는 속도도 빠를 텐데, 이 볼륨, velocity, variety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부르고요. 이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꽤 근사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세상에 관한 이해를 비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둘러싸이는 이 실질 세계와 그걸 고스란히 비트화해서 온라인상에서 올려놓았는데 이 두 세계가 일치하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두 세계가 일치하는 세상을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사이에서 이 실물 경제에서 들어가는 노동을 대신해서 인공지능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실물 경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톰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아톰은 공간을 점유해요. 원본과 복제본의 구별이 있어요. 그래서 원본은 굉장히 희소하고 그 희소성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여기 있는 물건을 여기로 옮기려면 에너지가 들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여기 있는 물건을 일로 옮기거나 사람들을 고용해서 기계를 만들게 해서 옮기는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앙화된 권력이 필요하고 그 권력을 가진 사람, 자본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있는 물건을 여기로 옮긴다거나 새로 무언가를 짓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서 더 많은 돈을 받는 일이 지금 요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톰의 세계에서는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인터넷 세계는 그게 전부 다 비트화가 돼 있으면요, 비트는 공간을 점유하지 않고요, 원본과 복제본 사이에 차이가 없어서 무한히 대량 생산할 수 있고요, 처리하는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순식간에 처리되고, 근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 세상과 굉장히 밀접한 일들을 온라인 세상에서 한 다음에 결과값을 밑으로 내려놓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은 차가 막혀도 예전에는 생각해 보시면 이게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막막하고, 택시를 길에서 잡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택시가 안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지만, 도로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올려놓고 GPS로 자동차 정보를 전부 다 올려놓았더니 내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얼마 걸린다, 가장 빨리 가려면 어떤 길을 가야 된다 알려주고요. 택시가 어디서 오고 있다는 것도, 또 그 택시를 부르는 것도 온라인상에서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아지는 세상이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겐 새로운 기회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아도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노동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이제 앞으로 완전 고용이라는 가설은 달성하기 어려운 가설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의 일자리는 많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기본소득처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던 예전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세상이 작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소득을 제공하지 않으면 인간 사회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겠구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솔루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를 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존의 가치관으로는 이 새로운 세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들이 굉장히 강화될 거고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옛날에는 힐튼이라는 부자 가족이 땅을 사서 거기다가 근사한 호텔을 짓고 수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그들을 교육시켜서 아주 좋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세계 호텔 프랜차이즈 체인점을 만들어서 숙박업을 해서 거대 자본을 끌어모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사람들의 니즈를 전부 다 올려놓으면
인터넷상에서는 이 사람이 방이 필요해? 이 사람은 빈 방이 있어? 그럼 이 두 사람을 연결해 주면 되겠네? 같은 에어비앤비 서비스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어 쿠션에 라면 사 먹을 돈도 없는 너무 가난했던 청년 3명이 수년을 고생하다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그 사이트 에어비앤비가 지금은 전 세계 힐튼의 매춘을 앞질렀는데 땅 한 평 구입하지 않고 숙박업을 할 수 있는 시대로 옮겨온 거죠. 왜 그러냐? 페이스북이라는 네트워크가 내가 방을 빌려줘도 될 사람인지 가면은 실제로 집이 있는 건지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신뢰 네트워크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를 숙박업을 자본이 없어도 차릴 수 있는 그런 세상들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인터넷이 1990년대 등장했습니다.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쯤 전, 25년쯤 전. 1991년도에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게 나왔고요. 1994년도에 넷스케이프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써보신 분들 계시죠?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속도도 엄청나게 느렸고요. 보안도 제대로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데 이걸로 무슨 정보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인터넷이 지금처럼 25년 후에 발전할 거라고 당시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만 그걸 만들었던 사람은 정보라는 건 누군가에게 독점돼서는 안 된다. 그거는 공유되어야 된다. 어디서나 사람들이 그걸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저 사람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정보를 덜 갖고 있는 사람을 착취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 정보를 공유하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너무나도 이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단 세상을 다 이어보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그렇지만 정보가 네트워크에 의해서 공유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말해 온 거죠. 세상을 상상할 능력은 당시에 없었지만. 블록체인은 뭐냐? 자산을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이 서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힐튼 호텔을 통해서 우리가 숙박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에어비앤비라는 중개업자 없이도 방이 필요한 사람과 방이 있는 사람이 바로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계약을 해야 되는 두 사람이 바로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그 블록체인이 잘 운영되게 하는 혈액과 같은 것이 암호화폐이고요. 예를 들면 창작자가 뭔가를 창작했는데 창작자보다 중간에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요. 그래서 창작자가 가져가야 될 돈의 2배 이상을 소비자가 내고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주의자들인 기술 테크 엔지니어들은 그러지 말고 둘이 직거래를 편하게 하게 해서 창작자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가고 소비자는 좀 덜 지불해도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중개를 하려는 사람들을 사라지게 만드니 중간에 중개를 해서 먹고 사는 많은 산업들이 엄청나게 큰 변화를 겪을 것이고 그들은 저항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은행은 바라지 않습니다. 카드 회사는 중간에 수수료를 받고 사는데 카드 회사 없이 바로 암호화폐로 직거래가 가능하면 그들은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원하지 않아요. 중간에 수수료를 떼고 싶어 하니까요. 블록체인은 어떤 기술이냐? 이게 암호화폐처럼 화폐가 될 거냐?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너무나 아름답고 엄청나고 되게 완벽한 기술이 등장했다. 되게 쉬운 기술을 연결했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아요. 기존에 있는 거 그냥 연결한 거예요. 근데 이 기술을 잘 사용하면 얘가 화폐도 될 수 있고 자산도 되고 커머더티도 되고 막 심지어 주식처럼 활용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이 기술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이 기술이 나오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이 기술을 꿈꾸는 상황,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이 블록체인이 우리한테 던지는 화두는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하면 화폐, 금융 이런 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통제해야지. 그래서 국가가 좋은 의지를 가지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그게 이거 개인에게 맡기면 굉장히 위험해 라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지금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죠. 근데 그래서 개인에게 그 화폐의 권한, 금융에 관한 권한을 주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가 아니라 질문 자체를, 프레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보는 겁니다. 지금처럼 국가가 화폐와 금융에 관한 모든 통제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래서 금융감독위 같은 곳이 은행과 카드사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기업의 편에 서게 되면 개인은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가? 혹시나 금융과 화폐마저도 국가 권력, 기업 권력, 심지어는 개인들이 서로 권한들을 좀 분산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 갖춘 사회가 개인에게 좀 더 나은 사회가 아닐까라는 새로운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답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옳다고 말씀드릴 자격도, 또 그런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으니까요. 다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이 위대한 질문을 던질 뿐인 거죠. 혁명은 어떻게 오는가, 거기에 대한 제가 마무리 답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혁명이 오려면 그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나도 혁명적으로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름한 아이디어로 혁명이 오지 않습니다. 닐스 보어가 양자역학을 이야기할 때 이랬어요. 양자역학의 아이디어가 crazy하다고. 근데 crazy한데 모든 crazy한 아이디어들이 다 혁명을 만들진 못해요. 어떤 아이디어가 혁명을 만드냐 하면 너무나 crazy한데 그것이 진실인 그런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그랬고요. 지금 스마트폰, 모바일 혁명을 만들고 있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전화기에 컴퓨터를 넣어주는 거, 그냥 전화 따로 쓰고 컴퓨터 따로 쓰면 되지, 그 두 개 넣어준다고 세상이 뭐 그렇게 바뀌어. 그 이야기를 우리가 10년 전에 했어요. 우리나라의 아이폰이 등장하기 전에. 근데 전화기가 애니콜, 어디서든 그냥 빵빵 터지고 자주 통화하는 사람한테 싸게 해주고, 전화기가 그러면 됐지 뭘 더 바래 라고 모두가 생각할 때 아이폰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아이폰을 써본 사람들이 컴퓨터가 전화기 안에 들어오니까 사람의 생활 양식이 완전히 바뀐다는 걸 경험하게 된 거죠. 아주 크레이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고요. 그거를 받아들이려면 기존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기존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되니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렇지만 세상을 바꿀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인지적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인지적 유연성이란 뭐냐? 상황이 바뀌었을 때 나의 전략을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가 가진 거에 망치뿐인 사람은 세상의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여요. 그래서 못으로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바뀌면 내 도구를 바꾸려는 생각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인지적 유연성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금 현상, 광기 어린 투자가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한강에 뛰어들어가려고 하고, 너무나 슬픈 사연들이 넘쳐나고, 어떤 기술이든 기술적 한계는 있을 거고, 그렇지만 오지 않은 미래의 가능성들은 모호한 안개 속에 있을 뿐인 거고, 이 순간 우리는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느냐, 정답은 없습니다.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각자가 판단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돈키호테의 한 대목을 인용하고 싶은데요. 진실의 가장 강력한 적은 지금 현실의 팩트다.
라는 겁니다. 혁명이 어떻게 오느냐?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길 바라는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미래가 올 거야라고 하는 그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혁명을 꿈꾸죠. 그래서 돈키호테에서 나온 것처럼 누가 미친 거죠? 장차 이룩할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하는 내가 미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있는 세상 있는 그대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이 미친 건가요? 이상주의자인 돈키호테가 보기에는 보지 않는 자기 자신에게만 보이는 왔으면 하는 미래를 위해서 이 거대한 세상과 헛되게 싸우는 돈키호테의 절규가 여기 절실히 느껴지죠. 누군가는 이상적인 이야기들을 하겠죠. 아마 학자들은 더 그럴 겁니다. 현실의 말을 듣기보다는 우리가 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을 또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체게베라가 말하는 것처럼 사과는 그냥 떨어지지 않고 누군가가 흔들어서 원하는 사과를 떨어뜨려야 하는 거죠. 이런 상상을 현실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 노력, 또 능력, 이런 것들이 혁명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혁명이기 때문에 빨리 올 것 같지만 사실은 혁명은 굉장히 느리게 천천히 옵니다. 제1차 산업혁명도요 1780년대 증기기관이 만들어졌지만 1889년 그로부터 100년 후에 사람들이 지난 100년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 혁명이었어 라고 처음으로 고백하는 논문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혁명, 모든 사람들이 수평화되어 있고 권력이 분산되어 있고 개인이 자신의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자본가 혹은 국가 권력과 심지어 경쟁하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테크 이상주의자들이 꿈꾸는 세상은 언제 올 거냐? 이게 혁명이면 내년에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수십 년이 걸릴 거고요.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테크 이상주의자들이 아주 먼 미래의 비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실천가들이 그걸 하나씩 실천하고 그게 더 나은 세상이라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조금씩 동참하면서 혁명은 이루어지죠. 1987년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듯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결국은 혁명을 완수하는 거니까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혁명이 올지 안 올지 모르고요. 어떻게 오는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해 보면서 결국 답은 누군가는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현실에서 그걸 조금씩 실천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나누고 자신의 삶을 조금씩 거기에 보태면서 혁명이 완수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한 번의 토론이 사람을 이렇게 혁명가로 만든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고요.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점점 거대한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제가 뭐 거기서 뭐 말을 제대로 잘 못하고 뭐 그런 게 뭐가 저한테는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잡았어야 할 기회를 놓치거나 잘못 다른 관점으로 봤어야 될 문제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게 더 큰 불행인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우리는 혁명을 관통하고 있는가? 아니면 쉬 꺼질 버블을 잠시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각자의 답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난 몇십 년간 벌어지고 있는 이 테크놀로지들이 옛날에 그런 걸 꿈꿨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결과물들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테크놀로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좀 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벗어나서 동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로 그런 사회가 되었느냐? 늘 끊임없이 반성하지만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회를 위해서 더 많이 애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개별 기수들이 어떻게 될 건지는 각자 다른 생각을 하시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수평화되는 히피의 정신은 깊이 간직해 주셨으면 그리고 사회에
네, 아주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식으로 저항하려는 노력들이 잘 모여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